뛰지 않아도 숨이 차는 그런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막 숨이 막 차요. 뛰지 않는데. 뛰어야 숨 차잖아요. 근데 뛰지 않는데 숨이 차요. 등산이에요. 뛰지 않아요. 네. 걸어가는데도 숨이 그렇게 차요. 등산하면. 네? 그래서 운동을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운동을 권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골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연골이 아예 없어요. 근데 등산한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대신 근육이 잡아줘요, 무릎을. 그래서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이 이래요, 제가. 그래서 점점 이제 상체는 근육이 빠지는데 하체는 근육이 점점 붙어요.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관절이 없는, 연골이 없는데 근육이 이렇게 잡아주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목표를 가지고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뭐든지. 이게 처음부터 아니 난 안 돼, 이거 어려울 거야 라고 스스로 자꾸 한계를 주시면 그 한계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여기까지 봤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이 적법입니다. 적법.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2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적법 할 때 법법적인 건 아시죠? 적은 무슨 적이에요, 이게? 적합하다. 법에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법에 맞아야 된다. 그럼 칠판 보시고요. 법이 있어요, 법. 삼수변에 갈 거가 있죠. 가다라는 거야, 법이. 한자로 보면 삼수변에 갈 거자잖아요. 이게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법이? 가야 되는데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옳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걸 법적 정의라고 해요, 정의. 두 번째로, 옳은 것만 따져서는 안 되는 게 물처럼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수평을 맞출 때 물로 맞추죠. 세탁기 수평 맞출 때. 물방울 가지고 맞추잖아요. 그게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모든 속성이 법적 정의도 들어가지만 법적 안정성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한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법이에요.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도 해요, 법은. 물처럼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가야 된다. 뭐 그게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법이 있는데 이 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줍니다. 민법에서. 어떻게 분류해줘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법규라는 말 대신에 규정이라고 써도 돼요. 그럼 강행규정 또는 임의규정, 이렇게. 강행법규는 반드시 당사자가 하는 법률 행위는 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게 강행법규고, 법 안 지키고 지그들 멋대로 해도 되는 게 임의법규예요. 네. 요거 뭐죠? 모니터. 이제 모니터. 그죠? 모니터예요, 모니터. 모니터 옆에 요건 뭐죠? 본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죠. 네. 주물과 종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주물이면 얘는 뭐라 그래요?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뭐라 그래요? 상용에 공하는 물건. 이 공자가 이바지할 공이에요. 그러면 상용은 뭐예요? 상용. 네? 항상 사용한다. 그래서 상용이라고 표현해요. 항상 사용한다. 본체를 사용하려면 모니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조 1항에 따라서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 이바지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백조 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니터는 본체의 처분에 따라간다 그 얘기죠. 그죠? 본체를 팔면 모니터는 1+1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물의 수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몇 조라고요? 백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백조 2항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컴퓨터 파는 매도인이 광고를 냈어요. 49만 원 세일. 컴퓨터. 그래 놓고 여기 구통에다가 모니터 별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모니터는 별도로 팔겠다고. 그러니까 본체만 지금 49만 원에 세일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돼요? 모니터는 별도로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백조 2항에서 모니터는 본체의 처분에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서 모니터는 별매하면 안 되잖아요. 백조 2항에 따르면 모니터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르게 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지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백조 2항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이 조문은. 그럼 이게 왜 임의 규정이냐 이거죠. 이거는 자기들끼리 정하기 나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가 움직이려면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는 선풍기처럼 팩팩 돌아가야 되죠. 어디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그러면 얘를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 규정에 이 규정에 위반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얼마든지 유효하다. 임의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멋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는 말은 이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는 말은 법령 중에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고 결국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네요. 사회 질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은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22페이지에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나와 있죠. 강행법규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뭐라 그래요? 임의법규라고 하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당사자의 의사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그러면 이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이 법의 적용을 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하고 여러분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래서 책하고 자꾸 이렇게 맞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임의법규는 지들 안 지키고 멋대로 해도 되는 규정이 임의법규고 강행법규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강행법규는 법대로 강행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를 법으로 강요를 시키는데 그거 법으로 강요했는데 위반했다. 그 말은 무효가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뉘게 되고
강행법규도요, 위반하게 되면 일단은 무효가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있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무조건 무효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강행법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규정 대신 법규를 써도 돼요. 효력법규와 단속법규. 그럼 이건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 효력규정은 당사자가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효인 거예요. 근데 단속규정은 당사자가 위반을 했는데도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걸 단속규정이라고 해요. 위반해도 유효하다. 다만 처벌이 따라갑니다. 처벌로 단속하는 거예요. 왜 단속규정이라고 하냐면 뭐 했다? 단속이 떴다 그러면 단속규정이 위반이에요. 단속규정 위반. 단속 뜨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행위예요.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행위,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근데 허가받지 않고 김밥 팔고 떡볶이 팔고, 그죠? 오뎅 팔고 이런 거 허가 안 받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한 이 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고서 판매하는 이 계약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유효예요. 다만 걸리면 처벌된다. 같은 논리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2조 2항에 뭐를?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그럼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법이 만약에 효력규정이라고 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했는데 했다.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위반해도 유효인 거예요. 다만 걸리면 처벌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팔았어요. 매매했어요. 근데 얘가 매매를 했으면 매수인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팔아먹는 거예요. 이전에서 팔아요. 누구에게? 병에게. 그래서 중간에 얘가 등기에서 빠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3번 갑에서 4번 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을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는 거죠. 가운데 등기를 생략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얘가 등기 안 한 채로 팔았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가가 왜 금지시켰을까요? 자, 얘가 지금 얘한테 이 집이 예컨대 3억이에요. 시세가. 지금 급해요, 얘가. 돈이 급해요. 그 집을 빨리 팔고 싶어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디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인데 갑이 을에게 이제 부동산 내놓죠? 나 집 좀 빨리 팔아주세요. 아, 근데 요즘에 손님이 별로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급매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팔겠다 그거잖아요? 급매. 급하게 팔겠다. 그럼 급하게 팔려면 얘는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한 10% 정도는 다운 시켜보고 한번 제가 광고를 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10% 다운하면 2억 7천이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사정이 생겨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팝시다. 했더니 얘가 지가 사는 거예요. 2억 7천을. 그 제가 가지고 있다가, 서류 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봄돼서 이제 온 거예요. 좋은 집 하나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얼마에 팔면, 시세대로 3억 원에 팔면, 그죠? 얘 입장에서 얼마 남아요? 3천 남잖아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부동산 하면?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여러 번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 번. 여러 사람이. 그럼 이걸 가지고 효력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잖아요. 만약에 if 효력 규정으로 이해하면 이게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넘겨봐도 이게 예를 들어 70년대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2022년이에요. 근데 2022년에 70년대 미등기 전매에서 무효라는 사실이 이제 와서 밝혀지면 그 등기는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상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번 무효면 뒤로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국내 혼란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효력 규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법원은 따라서 얘를 뭐로 이해했다? 단속 규정으로 이해했다. 미등기 전매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 단, 뭐 한다? 처벌된다. 그러니까 이게 유효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또 임의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개, 수수료, 상한액, 초과, 금지가 있어요. 하는 규정. 중개 수수료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더란 말이야. 자, 요거는 효력 규정일까요? 아니면 단속 규정일까요? 판례가. 근데 이게 법원에서 판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 규정을 만약에 효력 규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을 이해한다면 위반해도 유효가 되는 겁니다. 과거 판례는 과거 2000년대까지는 얘를 무슨 규정으로 봤냐면 단속 규정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바뀌었어요. 뭘로? 이제는 효력 규정으로 바뀐 거예요. 다만 초과 부분만 무효다라고 합니다. 판례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뭐가 단속 규정이고 뭐가 효력 규정이냐? 이것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강행법규의 유형 그래서 2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23페이지에 강행법규 유형 그래서 1번 효력 규정 있고, 그 다음에 2번 단속 규정 있죠?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숙박업, 무면 의사 치료 행위, 검사 불합격 농산물의 거래 행위 등.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뭐가 나와요? 판례 나오잖아요. 판례. 판례 1번이 수수료 약정. 초과 부분 무효다 그랬죠. 2번 주식 거래에 관한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뭐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1억 원을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은 10%로 주겠다. 또는 20% 주겠다. 이게 투자 수익 보장을 약정하는 거예요. 수익 보장을. 그런 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아니, 수익을 보장해주면 투자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을 보장받으면 여러분이야 좋죠. 근데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수익 나는 것처럼 해야지만 투자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증권회사에서는. 그럼 이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 것처럼 유혹을 해서 계속 돈을 받아 돌려먹게 하다 보면 금액이 사이즈가 커졌을 때 엄청난 경제 불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위반하면 유효, 무효? 무효. 아까도 봤듯이 3번의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단속 규정에서 1번 일정 기간 전뱅이 금지되어 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관해서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전매행이 금지되어 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중간생각 합의. 그죠?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고 24페이지 가보시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그래요. 103조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칠판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거잖아요. 이거 103조 규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중에서 어떤 게 더 대표적인 큰 말일까요? 의미가. 사회 질서예요, 선량한 풍속이에요? 사회 질서죠. 네? 이것도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선량한 풍속이 크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사회 질서가 더 큰 말이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별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별걸 가지고 다 싸워요. 어쨌든 딱 봤을 때는 사회 질서가 중심 키워드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래서 기타가 나왔다는 말은
쌀, 감, 귤, 기타 과일 했을 때 과일이 더 큰 말이잖아요. 그런 용어로 보시면 사회 질서가 핵심 용어고 결국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자로? 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그 말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래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해놓고 괄호 열고 뭐라고 했어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이렇게 써놓은 거죠. 사회 질서의 반은 뭐예요? 위반했다 그거죠.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그럼 결국 여기는 이 사회 질서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서 어떤 게 그러면 반사회 질서인가? 다시 말하면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이거죠. 자, 여기 보셔요. 첫 번째, 목적이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여기서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불법이다 그래요. 불법. 불법과 위법은 다릅니다. 또 불법과 불법 행위도 다른 표현이에요. 불법하고 불법 행위라는 것하고 다른 거라고요. 요거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불법 행위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해서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불법이란 말을 같이 쓰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불법 행위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다 그러면 안 돼요. 불법이란 말은 사회 질서 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 자체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요거예요. 첫 번째 뭐죠? 인륜에 반한다 그랬을 때 인륜에 반한다.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첩계약이나 대리모계약이죠. 대리모계약은 대신 액이나 주는 거. 첩계약은 아시죠? 예. 첩으로하기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 첩으로한다는 말은 감남과 을녀가 지금 현재 부부간인데, 그죠? 감남에게 지금 병녀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가 첩이 되어주고, 너는 나에게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맨날 용돈도 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로 했다. 그럼 이게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결국 뭐란 말이에요? 인륜에 반한다. 인간의 윤리에 반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첩계약을.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륜. 윤리에 위배되니까. 네? 그래서 이 관계를 무슨 관계 그래요? 불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불륜 관계. 아시겠죠? 불륜 관계. 이런 것들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니까 그러면 얘가 첩이 되어주고 얘가 집 주고 차 주고 돈 주기로 하는 이 대가로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기로 하는 이 대가로서 이 첩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사회 질서에 위반하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 안 생긴다. 계약서를 썼어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숨을 왜 쉬세요? 한숨을 쉬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의관념에 반한다. 나쁜 정의관념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옳다. 바를 정 바를 의. 옳은 관념에 위반하니까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 정의관념에 위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 그 다음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평생 동안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죠.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각서 쓰는 거. 평생 동안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 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혼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사유가 있으면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권리를 행사해야지 그거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 그것도 평생 동안이라면. 네 번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예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에서 장래 취득하게 될 모든 재산을 양도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의 채권자가 근로자의 임금, 월급을 압류해도 50% 이상 금지돼요. 법적으로 못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무자라도.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사행행위. 사자가 무슨 사? 쏠사. 행운을 쏘는 거예요. 준비하고 쏘세요. 사행행위. 도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권 채무는 전부 무효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뭐예요? 사회 질서에 위배되니까.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요거. 첩계약이에요. 첩계약.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기준은 이렇게 보세요. 첩하고 같이 살면 무효예요. 헤어지면 그러면 유효예요. 아시겠죠? 첩계약을 하고 사는 건 무효, 헤어지는 건 유효. 아시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보는데 26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다. 2번 다만 불륜관계의 지속을 위해서가 아닌 첩의 생계 유지비 및 출생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라는 계약 또는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 지급 약정은 유효 무효? 이거는 유효하다. 헤어지니까. 그죠? 네. 3번 한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하다. 뭐예요 이게? 선수들이죠. 선수들. 부정행위잖아요. 부정행위니까 바람 폈다는 얘기죠.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네 부동산 나한테 양도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양도하면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뒀어요. 예? 선수들이죠. 선수들 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요. 목적 자체가 이제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목적은 적법한데 반사회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법률적으로 강제로 했어요. 법률적으로 강제를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사회질서 위반이 되더라. 어떤 경우냐면 목적은 적법하죠. 예컨대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허가 담당 공무원이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적법한 거예요. 그죠? 적법해서 판결했고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에 뭐가 결부가 돼요? 돈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1억 줄 테니까 허가 내줘. 1억 줄 테니까 무죄 판결해줘. 이러면 뭐가 되죠? 뇌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붙어서, 적법한 목적임에도 돈이라는 게 붙어서 결부가 되면 사회질서 위반이 되더라. 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법률적으로 강제를 했어요. 소위 뭐죠? 네? 국제그룹 해체 사건. 국제상사 들어보셨죠? 어떤 브랜드예요? 프로스펙스. 요거. 그게 국제상사잖아요. 근데 국제그룹이 해체됩니다. 왜? 주식을 제1은행에 강제 매각시켰어요. 주식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매각시켰어요. 누가? 예? 빛나리가. 예? 정치자금 안 준다고 했고 또 선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모른 척 했단 말이에요. 예? 선거 도와달라고. 자기 아들 죽어가지고 미국 갔는데 그거 가지고 지랄 떨고 그래서 결국은 해체시킨 거예요. 그냥. 어떻게? 지금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 뜨고 그러면 기업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강제로 매각시킨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근데 얘네들이 덮어놓고 주식을 아니 여러분 집을 팔아라 라고 국가가 집을 팔아라 라고 강제로 할 수 있어요? 팔든 말든 지 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팔라고 지금 한 거예요. 강요를 했어요. 말 안 들으니까 공권력을 행사한 거고.
세금 두드러 때리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주식을 강제로 매각시켰을 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법률행위 성립 과정 상에 강박이 존재했다 이거예요.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에요. 과정상.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강박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자들이 비판하는 내용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하고 성립 당시하고 이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바늘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집을 증여하라. 계속 바늘로 찔러요. 계속 강박을 했죠. 강한 협박을 했죠. 얘가 도리어 나중에 이제 손 들고 이제 그만 좀 해. 알았어. 내가 이제 증여 계약 써줄게. 라고 해서 계약서 쓸 때 이때는 예쁜 집에다가 얘를 데려다 놓고 상에다가 음식도 좀 올려놓고 부드러운 음악도 좀 틀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옮겨와가지고. 그러면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 있을 뿐이지 성립 당시, 계약서 쓸 당시에는 강박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때는 사유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때도 강박이 있었다면 이건 사유질서 위반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현실적으로. 하도 협박을 해대고 공권력 동원해서 위헌적인 헌법 위반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결과로 부당하게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행위 당시와 그 과정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고 판례는 그래서 성립 과정에서만 강박이 있었다는 가지고 당시에는 없었다면 이것만 가지고 사유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결론 보면 2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셔요. 그러나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여기서 어디가 키워드야? 법률행위 성립 과정. 요게 네모. 법률행위 성립 과정. 이런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람의 권리,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표현해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 뭐 있잖아요. 자유권, 참정권, 뭐 많잖아요. 종류가. 그죠? 그런 걸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기본권,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라 해서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매각했다는 말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주식을 매각시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뭐 할 수는 있다.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로 무효라고 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취소하면 되지요? 라고 하지만 취소는 제척기간에 걸려 있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국은 이렇게 해체된 거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 봐봐요. 세 번째. 그렇다고 뭐 교과서에다가 국제그룹 해체 사건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 건 문제 안 나오고. 그 판례의 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성립 과정상의 건가? 세 번째는 뭐예요? 목적은 적법한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불법인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갑 소유 주택이고 우리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고 얘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누구냐면 지존파예요. 지존파. 그래서 그 집을 빌려가지고 얘가 뭐 하려고 그래요? 살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얘가 살인할 장소가 필요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차는 유효, 무효? 유효예요, 유효. 요건 뭐냐면 살인하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얘가 임대차를 하게 된 뭐예요? 동기에 불과하다, 동기. 마음속의 생각이야. 마음속의 생각은 불법이 들어가든 어쨌든 법은 이 사람의 마음속까지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살면서 나쁜 마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너 방금 전에 나쁜 마음 먹었지? 너 구속된다. 하고 잡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속까지는 법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자유로운 영역인 거예요. 예? 저 XX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죠.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불법인 동기가 있다라고 해서 임대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이 동기가 어떻게 되면 이제 겉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합시다. 그래서 우리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금 드릴게요 하면서 주머니를 꺼냈는데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눈알. 눈알이 몇 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알이. 먹다 남은 눈알. 사람 눈 먹다 남은 거 2개가 나왔어요. 왜 눈알이 2개 나와요? 예? 예? 표시된 눈알, 이거나 알려진 눈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뭐가요? 뭐가? 동기가 불법인데 그게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 눈알 2개 보였으니까 그때는 임대차는 무효이다 이거예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게 뭐가 아니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안 돼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쌍알이야, 쌍알. 이건 쌍알이고 얘는 눈알이고. 아시겠죠? 표시된 눈알, 알려진 눈알.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장난친다고 제가 이때만 되면 요 얘기를 하거든요. 눈알 2개. 진짜 눈알을 갖고 왔어요. 장난감 눈알. 튀용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스프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갖고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사유질서 위반의 3가지 기준이 되는 것. 첫째, 목적이 사유질서 위반일 때. 둘째는 목적은 적법한데 금전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가 되거나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걸 강제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동기의 불법.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입니다. 사회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권리 의무 없다. 안 생기는 거예요. 추인을 한다 그러는데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표시해도 여전히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계속해서 사유질서가 위반되는 것이니까. 두 번째, 이 사유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불법 원인 급여가 뭐냐면 이 불법이 뭐라 그랬죠?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이죠. 그것을 원인으로 준 게 있다면 급여는 월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줄급 줄 여자예요. 주는 거. 사회 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준 게 있으면 이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자, 감남과 을려가 뭐죠? 어떤 관계예요? 본처예요. 본처가 있어야 첩계약이 나오는 거죠. 그죠? 본처 없이 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처에다가 비읍 붙이면 첩이잖아요. 근데 본처가 있는데 병녀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둘이 뭐 하는 거죠? 첩계약을 하는 거예요. 첩계약. 얘는 감남에게 뭐라 그래요? 오빠 그러잖아. 오빠. 무조건 오빠. 왜? 감남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사주겠다 그랬어요.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네? 뭐가 되어주면? 첩이 되어주면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집 주고 차 주고 돈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쵸, 오빠?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요 첩이 되어주고 이렇게 급부를 주는 이 첩계약의 내용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거죠. 인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뭐죠? 무효. 따라서 권리 의무가 각자에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권리 의무 안 생기죠?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오빠 집 주고 차 주고 돈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빨리 줘. 그랬더니 오빠가 병리야, 첩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반됨으로 무효란다. 따라서 너는 나에게 받을 권리가 없고 나는 너에게 돈 주고 집 줄 의무가 없다. 그럴 수 있나요? 네. 그거잖아요. 적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그럼 내가 너한테 첩해줬잖아. 한 달 동안. 그거는 돌려받을 수 없냐? 못 받죠.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급여를 했잖아요. 그럼 돌려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자, 그래서 병녀가 열받은 거예요. 사기당했네. 그죠? 주기로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어디 나왔어요, 이제? 학원에 나오는 거예요, 학원에. 학원에 수업 중에 오빠가 자꾸 전화질 하자, 또. 생각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수업 중에 전화벨을 울리면 누구라고요, 앞으로? 병녀. 오빠가 다시 전화한 거예요, 오빠가. 전화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진짜 없었다. 돈이 없었고 힘들었다. 이해해달라. 다시 만나자. 그래, 자꾸 부탁을 하니까 병녀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오빠, 선불 때려. 이렇게. 선불로 일단 집 주고 차 주고 돈 주고 시작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빠가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하고 차하고 다 사줬어요. 근데 문고로 잠깐 안 나와요. 네? 병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 받았잖아요. 그럼 반환 청구 못 하는 게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 얘는 선물로 받아서 땡겼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게 불법 원인 급여.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정에게 찾아간 거야. 정 오빠, 얘 다 오빠야, 얘는 그냥 아무나 다. 내 집을 오빠가 좀 사줘. 차도 오빠가 사줘. 내가 팔게.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해요? 야, 너 큰 거 냈다, 이번에. 뭐 대박인데? 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얘는 병녀가 어떻게 취득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악이죠? 악의로 넘겨받았죠? 네. 그럼 얘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왜?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얘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네. 그거를 그대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승계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자? 선불로 땡기자. 주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후불로. 선조치 후불. 아시겠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자, 갑이라는 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줬어요,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갔어요. 계약금만 들어갔다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계약금만 준 상태라면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받은 돈의 2배 주면 되고, 을의 입장에서 준 거 포기하면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죠? 해약금이라고 해요. 해약금.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만 준 상태는 안 되고 이렇게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에 이어야 돼요. 자, 중도금까지 들어갔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병이 나타나서 갑에게 병이 꼬시는 거예요. 그 등기 나한테 넘겨라. 내가 2배 줄게. 을보다. 을이 1억 원에 샀다 그러면 내가 2억에 사줄게.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병에게 파는 게 좋아요? 을에게 파는 게 좋아요? 비싸게 사주는 사람에게 파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등기를 누구에게? 병한테 줬어요. 그럼 이랬을 때 첫 번째, 원칙적으로 지금 얘 둘 사이에 제1 매매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제2 매매 계약을 또 한 거죠. 왜? 비싸게 사준다니까. 그 매매가 지금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얘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중복되는 이중 매매예요? 제2 매매가 이중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제1 매수인. 얘는 제2 매수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제2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이중 매매든 삼중 매매든 백중 매매든 전부 유효인 거예요. 계약 자체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매매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은 뭐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아, 옆에서 김밥집이 있는데 그 옆에다 김밥집을 또 차려도 돼요? 네. 근데 옆에서는 김밥 한 줄에 2,000원씩 받는데 여기서 김밥집을 차려놓고 한 줄에 100원 받아도 돼요? 네. 뭐 자기 마음이죠. 계약 자유 때문에. 경쟁도 자유, 계약도 자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게 다 보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가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저 이중매매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유효해요. 이중매매 아니라 삼중, 백중매매 해도 유효하다고요. 그런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시에 무효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이요, 갑이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을에 대해서 등기 이전에 의무가 있죠. 을에 대해서. 그죠? 이거는 을과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얘한테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 위배됐어요. 의무를 위배했죠. 배신 때린 거예요, 을에 대해서. 자신의 임무를. 그래서 무슨 죄? 배임죄가 됩니다. 형법에서는 이것을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했는데 병이라는 자가 얘를 꼬드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은 배임죄의 정범이라면 범행을 직접 저지른 사람, 얘는 배임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감남 을려가 있어요. 을려가 감남에게 맨날 집구석에서 뭐하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서 하지도 않고 돈도 안 벌러오고 나도 또 도둑질이라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가. 나왔어요. 직구 병한테, 야, 너 망 좀 봐라. 하고, 월담을 한 거야. 걸렸어요. 그래서 도망 나와요. 잡혔죠? 누가? 자, 얘가 절도를 성공했으면 절도죄의 기수. 절도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들고 나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 놓고 그냥 몸만 도망 나왔어요. 미수. 잡히면. 그죠? 그럼 망본 얘도 처벌되나요? 뭐죠, 얘는? 공범은 교사범이 있고 종범이 있어요. 종범은 방조범이라고 돼요. 얘는 종범이에요. 그러면 을려도 처벌되나요? 예? 교사했잖아요. 도둑질이라도 하라고. 교사범이에요. 이렇게 교사범하고 망봐주는 사람을 합쳐서 우리는 공범이라 그러고 직접 범행을 실행한 사람을 정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은 정범의 범죄 형량의 반땅이에요. 만약에 절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면 얘는 2년 6월 이하의 징역이에요.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범이 정범보다는 범죄 실행 자체가 약하지만 얘가 정범의 범죄에 뭐를 했다?
가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가담. 자, 다시 매도인이 제1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배했고 그 매도인은 배임죄 정범. 얘가 뭐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공범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제2매매계약은 뭐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범죄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범죄 끌어들인 거니까. 그런 논리로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적극가담하는 건 어느 정도가 적극가담이냐? 적극가담의 반대말은 뭐예요?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거죠. 그럼 적극가담은 어느 정도가 적극가담이냐면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요청했어요. 자기에게 등기해달라고. 병이 갑과 을세 이미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요청해서 등기를 하면 이 정도로 적극가담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요청이 빠지고 알고 등기했다.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등기했다 그러면 요청 빠져 있죠? 요청 빠져 있죠? 요러면 그건 유효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포인트.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를 낼 때는 요거 빼버리고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등기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로 가는 거예요. 유효로. 무효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게 들어가면 무효고. 그냥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등기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유효가 된다고요. 유효가. 다시 놓치지 마시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를 했다고요? 적극가담했을 때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등기했다 그러면 이건 적극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알고 등기했다 그러면 그때는 유효 무효? 유효로 가는 거고, 만약에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요청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요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때는 무효로 가는 것이고. 그럼 한번 맞춰봐요.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2매수인 병이 잘 알고 등기했다. 예? 유효 무효? 이래도 유효. 잘 알고 등기했다.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했을 때 법률 용어 있죠?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악의, 몰랐다, 선의. 그러면 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건 유효 무효? 이것도 유효. 그럼 언제만 무효? 적극가담 또는 요청. 그러면 이 적극가담이나 요청 들어가면 무효인데 적극 권유라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적극가담, 적극 권유 써도 마찬가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때 을은 어떻게 행사하느냐? 지금 이중매매가 지금 무효인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게 무효가 됐을 때 을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1매수인 얘죠? 자, 제2매매가 지금 무효가 됐죠? 이게 무효가 됐죠? 등기는 이미 일로 넘어왔죠?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갑을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 청구. 얘가 직접적으로 말소 청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소 청구라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지금 물권이 없어요. 채권자예요. 그래서 직접은 못하고 갑을 대신해서만 할 수 있다.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대위한다라는 말은 자리 위자예요. 대신 자리 들어간다. 그래서 을이 갑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 말소라고도 해요. 아, 여기 썼네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 듣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자, 을은 매수인은 채권자라고 했죠. 제일 매수인은 집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그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신 말소 청구한다. 갑 대신. 자, 지금 이 그림 보이셔요? 네. 네. 대위 말소하는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을은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죠.
매매 계약했으니까. 그리고 갑은 병을 상대로 뭐를 해요? 말소를 청구하는 거. 왜?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병녀와 첫 계약은 무효라고 했죠. 근데 얘가 집을 줬으면, 예? 집을 줬으면 이렇게 해서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반사적으로 얘가 취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 때문에 반환 청구 안 돼요. 자, 보면 이 제2매매 계약이 지금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적극 가담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746조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반사적으로 얘가 취득하는 거 같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갑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을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갑이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을이 대신 말소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대위하면 이 보호막이 뚫려요. 다시 봐봐요. 아까 을료가 있을 때 이렇게 줬으면 반환 청구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안을 바꿔서 갑이 먼저 증여를 했어요. 을료에게 주겠다고 부동산을. 먼저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얘가 채권이 발생했죠? 그리고 얘가 다시 주겠다라고 한 거야. 제2 수증자가 됐어요. 이중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채권이 있던 상황이었죠? 아까대로라면 얘가 채권 없는 상황에서 줬으면 불법원인 급여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지금은 채권자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라면 을은 갑을 대신했을 때 반환 청구가 되는 거 있다. 갑이 직접 반환 청구는 못해요. 불법인 급여 때문에. 근데 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라면 대신해서 말소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큰 건 했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대위에서 다시 또 말소 청구하면 얘도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채권자가 없을 때에는 선불치면 반환 청구 안 돼요. 불법인 급여 때문에. 그럼 넘어가면 얘도 취득하고 넘겨주면 얘도 취득하는 건데 문제는 사회질서 위반이 됐잖아요. 채권자가 있었을 때 이 채권자는 사회질서 위반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위하면 전부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다. 보호 안 된다. 대위하면. 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위했을 때는 보호되지 않는다. 대위했을 때는. 그래서 을은 직접적으로 말소 청구는 안 되고요. 만약에 병으로부터 다시 누구예요? 이 정이에요. 오타예요. 오타. 다른 사람에게 정에게 넘어갔다고 쳐요. 역시나 대위하면 얘도 보호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취득하지 못합니다. 전적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